안녕하세요. 제클린 전 연예인 코칭 연구소의 전영순 코치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트 코칭 5강을 하면서 강의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앙대 경영대학원에 컨설팅 석사를 졸업하고요. K교육기업 2조 매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육회사에서 18년 동안 일했어요. 거기서 마케팅 처장으로 연간 100억을 매출하는 처장이었고요. 사내 판매대학원 교수로 판매,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교수로 11년 동안 겸직을 했고요. 그 회사에서 문화예술 강의를 2013년부터 5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CMOE 코리아라는 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코치님에게 CEO 1대1 코칭을 7년간 사사를 받았어요. 2013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인 대상 예술 융합 부분에서 아트 코치 대상을 수상했죠. 10년 전이네요. 그리고 중국의 2013년에 11월에 애심여성 포럼에 워크숍에 가서 제가 CEO 500명 특강을 했는데요. 그때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죠. 심천에는 2번을 갔고요. 상해에도 제가 강의를 하러 동시통역 1번, 한국어로 하는 강의 1번 이렇게 갔다 왔고요. 연세대 코칭 아카데미에서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문 코치를 양성하는 코치 교수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계 교육 컨설팅 회사 세계에서 최고 브랜드가 있는 24개국에 나가 있는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강의를 했죠. 그리고 현재는 IGMI라는 글로벌 경영원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에게 필요한 능력은 감각적 민감성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자기 자신 셀프 코칭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Sensory Acuity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회사에 있는 코치들은 VIP 코치로 부르는데요. VIP 코치는 위대한 코치, 비전, 인사이트, 필로소피 앞에 영어의 약자를 따서 VIP 코치로 불리는 코치들이 15년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트 코칭을 하기 위해서 피카소를 은유적으로 대화를 여러분하고 해볼 건데요. 아트 코치는 경영자에게, 예술가에게, 예술가를 꿈꾸는 예술 입문 아티스트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대화 세션의 일을 말해요. 인간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전문가죠. 그래서 외면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내면은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볼 수 있는데요. 아트 코칭은 내면의 대화를 말해요. 내면의 대화란 무의식 영역에 있는 우리 뇌에서 움직이는 감정,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걸 90분 동안 90%가 무의식이잖아요. 그걸 대화를 하는데 예술 중에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뮤지컬 그걸 함께 보고 나서 90분 동안 비즈니스 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트 코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피카소하고 여러분하고 소통을 해볼 건데요. 피카소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죠? 제가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트 코칭을 통한 CEO의 지속성장 1대1 코칭.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사랑하는 여성 7사람과 소통. 그리고 나서 마티스와의 브라더는 경영인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파트너십과 닮아 있다. 인생의 결실은 많은 소유보다는 좋은 관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피카소에 관련된 주인공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인 7명을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카소 주변 사람들로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은 말미해 드릴게요. 피카소의 그림값은 얼마나 될까요? 도라 마르의 초상 같은 경우는요 1084억, 파이프를 든 소녀는 1186억, 누드 초록잎과 상반신이라는 그림은 1213억, 바구니를 든 소녀는 1305억, 꿈이라는 그림은 1772억, 알제의 여인들은 2250억. 이 그림값을 6개의 그림값을 합하니까요 8천억이 넘어요. 나머지 그림값까지 합하면 피카소의 그림값은 1조도 넘을 것 같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 피카소가 성장하는데 관계를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경영학자들은 인맥의 차이를 중요한 요소로 꼽는데요. 직업적인 인맥 구축은 깊이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사적인 인맥의 구축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인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전략적인 인맥 구축은 적정한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그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데는 전문 코치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CEO의 경영에 플러스가 되죠. 피카소의 창조적 성공은 탁월한 실행력뿐이 아니라 깊고 다양한 인맥과 균형적인 인맥의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피카소는 인맥은 권력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피카소의 첫 번째 부인 페르낭도 올리비에는요, 프랑스 예술가이면서 모델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1907년에 아비뇽의 처녀들이 나오면서 피카소는 후원자 레오스타인과 거스루드의 수집가를 만나서 유명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항상 그림을 잘 파는 그 조력자가 성공한 화가 옆에는 있네요. 그죠? 1907년에 아비뇽의 처녀들로 인해서 혁신적인 피카소의 성장으로 본격적인 인기 화가의 대열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그때 두 번째 만난 여인이 올가 코클로바죠. 올가 코클로바는요, 러시아 발레단의 단원이었고요. 무용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첫눈에 피카소가 반하게 되죠. 그리고 피카소가 또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요. 마리테일즈 월트라고 있어요. 금발의 여인이면서 키가 크고 활동적이었는데 나이는 17살이었어요. 그래서 1923년에 올가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때 올가랑 굉장히 서로의 다툼도 있고 했지만 작품의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도라마르 화가이자 사진작가이면서 지적인 여성과 다시 피카소는 사랑하게 되는데요.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영감을 떠오르게 한 여인이 도라마르예요. 도라마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로서 훌륭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가치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도라가 그에게 외쳤죠. 네, 그 여성은 정신착란증이 생겼고 평생 전기 충격과 약물 치료 속에서 살다가 의문의 자살로 마감한 네 번째 여성이 된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 피카소의 새로운 초상화 방식은요, 매우 세밀한 연구의 결과였어요. 이 작품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여러 시점의 소재를 관찰한 후에 한번 묘사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로운 구성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어린아이의 그림 같다는 점이에요. 평생 8살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리려고 했다는 피카소의 말이 떠오르기도 하죠.
네, 평생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싶었던 피카소였죠. 사랑을 독점하지 못하는 슬픔의 눈물은 도라의 무의식을 표현해서 1937년에 피카소가 우는 여인을 그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보니까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이 네, 우는 여인의 그림을 보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왔어요. 정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었던 거죠. 예, 다섯 번째 피카소의 여인은요, 프랑스와즈 질로인데요. 이 여인은 세계 대전 중에 만나서 피카소의 동반자가 됐는데요. 앙리 마티스가 무척 짝사랑했던 그런 여성이라고 했어요. 마티스와 피카소는 그림으로 굉장히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피카소에게로 왔네요. 그리고 피카소의 여섯 번째 여인은 자클린 로크예요. 그 여인은 두 번째 부인이 됐는데요. 말년에 20년 동안 충실한 동반자였고 사려가 깊었으면서 피카소를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랑하는데 아내 올가가 죽자마자 자클린과 로케는 결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피카소가 14살 때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피카소는 14살 때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1881년에 스페인 말라가에서 출생을 했죠.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큐비즘의 대표작에는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그림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알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피카소도 어려울 때가 있었고 배가 고픈 굶주림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청색시대예요. 1901년부터 1904년인데요. 푸른색이 주를 이루는 작품들로 그려난 시기인데요. 고흐처럼 색으로 자신을 표현한 피카소였죠.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요. 고독하고 우울하고 짙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 그린 청색시대의 그림은 거의 팔리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인을 만나면서 올가를 만나면서 핑크빛 시대가 피카소가 열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새로운 핑크 시대라고 해요. 그때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린 그림은요. 5가지 각도에서 그림이 표현이 되기도 해서 그림의 혁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피카소의 그림 인생은 이 작품 전후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혁신, 변혁, 거듭하면서 새로운 미술사를 창조하게 됐는데요. 이 아방가르드한 작품은 네, 아비뇽의 처녀들이었죠. 실험을 거듭하는 노력을 하는 피카소는요. 새로운 미술 사조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아프리카의 미술에 가서 발견한 원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변혁이란 창조적인 그림이란 그런 그림 중에서 한국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어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인데요. 총을 막 겨누고 배가 부른 여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아이는 울고 그런 한국 전쟁의 참상을 그린 피카소의 또 다른 작품이었는데요. 그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네, 그 피카소의 작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작가의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위험을 무릅쓸 줄 알아야 창조하는 미술의 틀을 깨는 작품들이 등장할 수 있고 거듭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듭 태어남은 부활과도 같은 뜻이기도 해요.
스페인의 전쟁을 작품으로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탄생이 됐는데요. 여성이 손을 들고 절규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1937년에 독재 정권이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 전쟁에 대한 표현이 게르니카에 표현이 됐죠. 또 독서하는 자클린, 의자에 앉아있는 누드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가장 소중한 예술적인 영감의 원천이었던 자클린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독서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판화 같은 그림으로 까맣게 그려져 있는데요. 표정이 밝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그 피카소와의 정신적인 갈등이 표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누드의 여성은 옷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슴도 표현이 되어 있고 네, 여성에 대한 그 나체의 속이 표현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요, 무의식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도 그렇고요. 예술작품을 마주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이라는 내밀한 극장에 들어서는 행위예술과 인문학과 과학이라는 세 갈래의 길이 교류하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시대적인 전환이 되기도 하고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미술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그림 이야기 피카소이고요. 미술은 틀을 깨는 혁신적인 창조적인 사고라는 CU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림 자체만으로는 모나리자의 신비감과 관람객의 감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지심리학으로 보면 관람자의 경험과 기억이 이미지를 자기에게 맞게 추론하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매번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좋은 그림은 화가의 의도, 실험성, 시대 상황과 맞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정답이 없잖아요. 그림에서처럼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그림을 자꾸 우리 인간은 끌리는 이유는 지금 현대인의 삶처럼 우리 삶에 답이 있나요? 우리 삶에 답이 없는 그 내면의 성찰을 하기 위한 감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형태가 없고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추상화가 어렵기도 하지만 관객에게 해석할 권리를 부여하는 관객의 권리라는 개념이 새롭게 재발견된 이 그림을, 작품을 감상하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들여다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때요? 자유로운 상상을 하면서 작품을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피카소가 내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막 이러면서 앙리 마티스가 오랜 시간 괴로워했대요. 피카소보다는 12살 형이었는데요. 푸른 누드, 비스크라의 추억이 1907년 작품인데요. 한 여성이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모습, 옆에 있는 모습, 추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의 그림이고요. 네, 또 그런 앙리 마티스는 창작을 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가서 아람브라의 궁전에 새겨진 그 뭐라고 하죠? 양탄자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분홍 화실이라는 작품을 1911년에 내놓기도 했고요. 피카소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앙리 마티스와는 달리 모방은 따라하기가 아니라 훔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티스와의 브로맨스를 서로 관계십을 잘 가져갔는데요. 우는 여인에서 피카소는 형태의 가능성을 표현했다면 앙리 마티스의 오렌지 바구니에서는요, 색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색채의 가능성을 발견한 마티스죠. 그러니까 샤갈 그 시대에 샤갈과 마티스는 색채의 마술사였네요. 그쵸? 피카소와 마티스의 브로맨스는 아주 유명한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도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카소는 조각, 판화, 도자기, 시, 그림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웅 같은 화가였는데요. 인생의 결실은 많은 소유보다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때 그 앙드레 말로가 피카소의 친구이면서 문화부 장관이기도 해서 도움이 된 인맥이었어요. 문화부 장관이 됐죠. 그 다음에 호안 미로라고 화가이면서 조각가였는데요. 초현실주의의 운동에 참여한 또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있고, 또 앙드레 살몬이라고요. 피카소가 파리에 세탁선에서 있을 때 함께 지냈던 아주 절친 친구이면서 작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앙리 칸바일러라고 피카소가 신뢰한 미술 상인이었는데요. 매우 능력이 있어갖고 국제미술 시장에 입체주의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앙부 루아즈 볼라르라는 1900년대에 영향력 있는 미술 상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성격이 까다롭긴 했는데 수집가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그림을 잘 파는 수완과 능력이 뛰어났어요. 또 폴 엘리아르라는 초현실주의 시인이 피카소 옆에 있었는데요. 우정을 나누고 전쟁에 반대하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운동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피카소 옆에는 아주 유능한 그림 상인이 2명이 있었고요. 거기다 추가로 또 1명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거투루스 스타인이라고 미국의 여류 작가인데요. 당대 예술의 유력한 후원자이면서 수집가였으면서 직관력이 뛰어났어요. 참 좋은 옆에 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앙드레 브루통은요, 프랑스의 시인이었는데요. 초현실 운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면서 문학이로는 당대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었어요. 카를로스 카사헤마스라는 피카소가 젊었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연애에 실패하고는 목숨을 끊게 돼요. 그래서 그 피카소의 청색시대 그림에 영향을 끼친 친구이기도 했죠. 또 피카소의 인생의 결실에 많은 소유보다는 좋은 관계에 좋은 인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조르주 브라크. 화가인 브라크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표현을 좋아했고 입체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였어요. 앙리 마티스는 화가이자 조각가이면서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야수주의의 대표로 피카소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형제애를 발휘한 좋은 관계였어요. 파블로 피카소는요, 피카소의 장남으로 올가와 피카소 사이에서 태어났죠. 하이메 사바르테스는요, 피카소의 옛 친구로 정직하고 성실해서요, 피카소의 비서로 지냈죠. 이렇게 보니까 피카소의 아주 관계십이 좋네요. 제가 오늘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 1위로 떠오른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새벽에 주문하면서 텔리츠의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운동선수를 하다가 운동선수 부상으로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전문 코치에게 공부를 했는데 1년의 비용은 1억 정도 지불을 하면서 성장한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레이트 마인드셋인가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하나도 없는 영혼에서 내가 어떻게 10억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런 전략을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새롭게 도전해야 됐을 때 코치를 만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300만 유튜브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로, 전략가로 변화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영감이 떠오르셨을까요? 떠오르셨다면 그 영감을 당신의 다이어리에 3가지 정도만 적어보시면 어떤가요? 네, 저는 제클린 전 연예인 코칭 연구소의 전영순, 네, CEO 1대1 아트 코치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